최소한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청산가치 이상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닥을 볼 때는 PBR을 보는 거고요.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보면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죠. 시중금리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정책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그 지금의 주가 하락, 네. 이제 그때도 지난달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2차 폭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더 한참 더 남아 있느냐, 요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신이 아닌 이상은. 네. 근데 느낌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달 FOMC나 뭐 이런 거 그때쯤이 아마 바닥 근처가 아닐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레벨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바닥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PBR을 갖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PBR 왜냐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상장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내잖아요. 그죠? 뭐 과거에 영업이익을 한 200조 가까이 내다가 좀 줄겠죠. 네. 그러면 돈을 버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1배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 PBR이 1배가 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지금 PBR이 1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거의 케이스를 보니까 안 좋을 때 PBR이 한 0.8배까지 내려가더라.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뭐 어쨌든 PBR이 1 이하로 내려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PBR 처음에는 PER로 계산했다가 PER 9배. 근데 이제 PR로 보면 안 되고. 예, 기업 실적이 앞으로 나빠지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BR로 지금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디가 바텀이냐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PBR이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최소한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청산가치 이상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닥을 볼 때는 PBR을 보는 거고요. P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은 1년, 2년 사이에 확확 바뀌지가 않잖아요. 자산 가치는. 그런데 이익은 1년, 2년 사이에 확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PER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5년 평균 PER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PER이 몇 배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PER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성장 지표 내지는 모멘텀 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 PER로 이거 좀 비싸지 않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PER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BR로 계산해도 지금 9배 아래이기 때문에 0.9배, 0.9 정도 0.9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주가라는 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정한 가격, 균형 가격 거기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의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 가격 근처에 있겠지만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늘 오를 때는 과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과하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와 있죠. 근데 과매도 국면인 거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빠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대만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지금 감익이 이제 리포트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어제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충격, 시장의 충격이 더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졌지만 이게 하나는 선반영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부터가 더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임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정도면 대부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반영됐겠죠. 많이 반영됐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더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가이던스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한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할 때 적정 PER 레벨 근처로 왔다. 그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의 PER이 믿을만 하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경기는 나빠진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반영하는 과정이 이번 7, 8월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웬만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 근처가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그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 시기를 보면은 그때도 뭐 반도체 가격이 엄청 폭락할 것처럼 분위기가 리포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그때 별로 그럴 일이 없었다. 오히려 그렇죠. 예. 겨울이 왔을 때 보니까 네. 정작 겨울이 와서 보니까 실적이 더 좋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네.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네. 사실로 드러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크론에서 이미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마이크론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뭐 안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뭐 특히 D램 쪽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그때는 경기가 이렇게 꺾이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꺾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가 뭐죠? 핸드폰,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그리고 또 뭐 서버,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자동차, 뭐.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최근에 뭐 핸드폰 이런 거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지금 웬만하면 또 조금 더 쓰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별로 바꿀 이유가 없어. 네. 예, 신제품이 나와도 뭐 그게 그거고. 예? 그렇죠. 저도 한 2년 되니까 예. 계속해서 바꾸라고 그 뭐 통신사에서 아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귀찮아. 그 새로운 게 뭐 얼마나 좋을지.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새로 세팅하려면 짜증나요. 네, 그렇고 뭐 어쨌든 이제 이게 오프라인 세대가 되면서 뭐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수요도 좀 줄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이제 살 만큼 샀고 그리고 최근엔 또 서버에 대한 수요들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서버 투자를 줄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작년하고는 좀 네, 다르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장님 말씀은 이미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선반영되어 온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선반영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발표할 때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조금 더 그런 악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0월 달에는 시진핑이 독재를 해야 되고 11월 달에는 중간 선거를 해야 네. 되고 미국이 그러니까 한 9월부터는 뭔가 시장이 좋아지는 조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 그 바닥일 때가 제일 어두운 거니까. 근데 그 근처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단장님도 이제 기본 근저에는 네. 그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제 좋아지겠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되죠. 근데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단지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아주 그 빅크래시 같은 순간이다. 네.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트럼프하고 옐런 당시 의장하고도 했던 게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 축소하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그래서 결국 연임을 못하고 파월로 바꾼 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다는 걸 연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이상 그제까지 해왔던 유동성을 또 한 번에 공급해버렸잖아요. 1년만. 네. 이러한 것들이 한데 합쳐지면서 생긴 모든 부작용이 이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공황급에 다가갈 그런 어떤 금리 인상이 4%대까지 가면 생기는 현상 그게 진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 생각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작년에 낸 제목이 주식시장의 속성. 주식시장의 속성. 네, 작년에 제가 임 대표님한테도 한번 드렸고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제가 버블에 대한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럼 제가 이제 봤던 경험만 이야기한 건데 뭐 외환위기 97년도, 그다음에 2000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써놓은 게 있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Something different.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예, 올라갈 때도 똑같고 주가 올라갈 때도 예를 닷컴 버블 때도 뭐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은 다르다 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빠질 때도 마찬가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금융기관이 무너졌잖아요.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때 뭐 베어스턴스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리만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AIG 보험이 무너졌고, 그래서 보통 이제 불황이 오면 제조업이 무너지잖아요.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돈을 풀어서 금융기관들이 제조업에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위기를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금융위기고 금융기관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시스템의 붕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금융기관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조업을 살리려면 이거는 뭐 수십 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뭐 저 대공황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한 1년 지나가니까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뭐 생각보다 이 인간이 강하더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어쨌든 이 휴먼 빙, 사이언스,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서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최고의 영장류에서 모든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극복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시장에 있을 때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고비고 진짜 망한다. 이번은 다르다. 했는데 결국은 극복하더라고요. 다 극복하더라.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도 폭락이 왔을 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많은 방송에서 백신을 만드는 데는 5년 내지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다 이렇게. 하긴 저도 되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부끄럽긴 한데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 코로나 우리 패스트 흑사병 막 그거 얘기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아니 나요. 많은 교수 저도 그때 뭐 시장에 있었으니까 열심히 유튜브 듣고 어떻게 될까 예측해 보려고 그러면 뭐 의대 교수님이 약대 교수님들 나와서 뭐 이거는 뭐 백신 만드는 오래 걸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한 2, 3년 지나가면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 문제도 결국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은 늘 그렇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 싶듯이 돌아오더라. 그 우리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사회는 인류는 발전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뭐 사실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믿는 게 뭐 기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한번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 일단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금리가 3% 4%대가 돼가지고 뭐 내년 정도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상황 자체만 놓으면 일단 시중금리는 훨씬 올라갈 거고요. 과연 시중금리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왜냐면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보면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죠. 시중금리가 올라가겠어요? 그 그린스펀 코난 도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린스펀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벤 버냉케한테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기준금리 계속 올렸는데 장기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린스펀 코난 도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왜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지지?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금융위기가 오더라. 시장은 훨씬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금리를 4% 올렸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리가 그거보다 더 높았어요, 다. 네? 우리가 5% 금리가 왔을 때 왜 이렇게 금리가 낮지 그랬거든요. 우리가 5% 금리.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임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금리가 15% 그랬죠. 평균 그랬잖아요. 15%. 은행 예금 금리가 15%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였죠. 이렇게 저금리 체제라고 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생긴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이죠. 왜냐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맨 처음에 금리를 확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벤 버냉키가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인데 그때 벤 버냉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비전통적인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도 안 써본 거지. 한 번도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갖고서는 통화정책을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쓴다 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그 다음에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갔어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몇 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냐면 뉴노멀이라고 얘기했어요. 뉴노멀. 많이 들었던 단어. 그게 뉴노멀이에요. 이게 이제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앱노멀이 아니고 새로운 정상이다. 뉴노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누적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 교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드에서 인플레가 나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금리가 4%가 높냐? 10년을 봐온,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봐온 사람은 높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전을 살아왔던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높아. 정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도,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 플러스가 됐죠. 유로분트. 우리가 독일 국채 10년 보면. 일본도 지금 이제 10년 제2GB가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부채가 그 저금리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부채로 인해서 각 경제 주체, 기업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이런 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를 내느라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게 리스크 시발점이 돼서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좋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제가 생각에는 경기 침체를 좀 겪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어쨌든 노력을 하잖아요. 바이든이 또 뭐 유럽 뭐죠 중동도 간다 그러고 또 미국의 그 정유기업들 뭐 니네 진짜 투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돈 벌고 이러면 세금으로 그냥 반 뺏어 버리겠어 이러면서. 미국의 정유회사들도 그럼 오케이 그럼 좀 더 뭐 유전 개발이나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이 겹쳐져서 저는 내려올 거라고 봐요. 물가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진정이 되고 뭐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올리는 거 주춤해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어서 경제도 좀 나아지고 이렇게 따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라갔을 때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쪽에서 감당이 안 되면 그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나더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너무 크죠. 국가 부채. 그러니까 일본이 죽어라고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긴축적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일본은 아니거든요. 그냥 기존의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200%가 넘어가 있는데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재정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일본 국채, 그러니까 제2집이라고 얘기하는데 10년 국채를 0.25%에 딱 묶어놓고 0.25% 이상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 저도 궁금해요. 그게 무제한으로 갈 수는 없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인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디선가 깨질 수 있을 텐데 저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건 일본의 국가한테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부채는 국가가 많이 지고 있어요. 국가가. 왜냐면 국가가 그동안에 뭐 금리도 하고 양적을 하고 그렇죠. 등등 해서 국가 레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일본이라고 일본.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기업, 그 다음에 가계 이게 경제 주체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뭐 돈이 많죠. 근데 가계가 부채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부채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문제화 됐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저 사회주의 경제 통제 국가라서 과거에 한번 그래서 몇 년 전에 지방 정부나 공기업들 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환율을 한번 공격을 했었죠. 헤지펀드 때 했는데 그냥 홍콩 증시에서 역의 위안화니까 뭐 일일짜리 금리를 한 40% 이렇게 확 올려갖고 그런 레버리지 투자를 못하게 막아서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아 보이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 부채가 낮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하여간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미국도 140%인가 145%인가 국가 부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여기도 연간 3% 4%가 유지되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다시 낮추는, 그러니까 소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기 침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또 한 번에 금리를 쫙 올려놓고 쫙 빼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 이게 중국 정부의 필요성이기도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중국이요? 아니 미국 미국이요? 정부. 아니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어쨌든 늘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융 긴축, 역금융 장세, 그다음에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 실적 저하, 역실적 장세. 그렇게 해서 경기가 떨어지고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겠죠. 네. 실업이 늘어나면 그 정치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그러고 나면 뭐 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가도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돈 푸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금리 내리고 돈 풀고 그러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다시 분위기 좋아지고 좀 시간 지나가면 경제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그거는 계속 사이클이 왔다 갔다 계속 도는 거죠.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이죠. 하여튼 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눈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는 어떤 환경에서든 사람은 살기 위한 개선, 개혁,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쨌든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류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더라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체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통제 경제보다는 더 효율적이더라. 그리고 물론 빈부의 격차나 이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 가야 될 문제고 그런 걸 떠나서는 그 현재로서는 이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나가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가 낫더라.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이 전 가장 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민족이잖아요. 네. 우리가 분단된 지 뭐 1945년도니까 뭐 한 70년, 80년? 70년 됐나요? 어쨌든. 한민족이고 60년대까지는 북한의 생산 능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저긴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그건 체제의 차이거든. 정치 체제. 네. 예, 그러니까 이 계획 경제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 인간이 갖고 있는 악,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북한에서도 제일 이득을 보는 놈은 김정은이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체제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거는 1번은 물론 뭐 금리를 낮추고 돈이 많이 풀려서인데 두 번째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정책의 실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거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만능주의자는 아닌데 어쨌든 시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맞다. 다만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